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은 장중의 변동성이 심한 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장부터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현재 시각에는 보합권 수준에서 버텨주고 있는 양시장인데요. 글로벌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감은 미국의 디폴트 사태가 일단은 해소가 되면서 그래도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고요. 하지만 중국 증시 열리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금요일장에 연휴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를 빠르게 따라가기가 시청자분들도 조금은 버거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버텨주는 수준에서만 머무르고 있고요. 리비안 테마로 자동차 업종주들의 강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전장부터 오후장의 이슈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방송과 관련된 내용이나 또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여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답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각에 시황을 브리핑해드리고요. 또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과 서울경제 특징주까지 분석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상원이 부채 한도 적용 시기를 12월로 보류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2거래일 연속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훈풍 이어받으면서 강세 흐름 기대가 됐었는데 오늘 다소 아쉬운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장 초반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0.17% 낙폭 보여지고요. 2,95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2% 빠진 951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 강하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현재는 매도 물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19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4,00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4,98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1,062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2,49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3,682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한 업종 테마는 리비안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들이 오늘도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리비안이 기업 공개 신청서에서 배터리 개발 관련 자체 제조 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면서 몇 년 안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신 시스템은 전기차 배터리 설비를 생산하고 있죠. 주요 고객으로 현대차와 리비안 등이 있는데요. 이 점이 부각이 되면서 또 오늘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14%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고요. 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만두도 현재 5.87% 오른 57,700원에 PHA 현재 5.8% 오른 1,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해운주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전력난 심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 둔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상승세가 보였던 해상 운임 상승세가 꺾인 것도 주가 하락에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HMM은 전일 강세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하루 만에 또 하락 전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현재 7% 밀려난 29,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페노션도 현재 6%대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흥하해운도 현재 6.62% 빠진 2,96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교육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 보여줬었는데요. 애니능률이 2위로 이름이 올렸습니다. HMM 오늘 낙폭이 깊었는데요. 5위에 실시간 검색 순위에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서경이 뽑은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AFC 엔터 일본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시작을 했다라고 하죠. 기대감 가져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품질 인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약세 흐름 보여지고요. 넥스트비티는 에너지 대란에 석탄 관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또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매출액은 73조 원, 영업이익은 15조 8천억 원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2분기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반도체가 또 호실적을 견인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0.14% 오른 71,7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한농화성이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한농화성은 전고체 배터리 고분자 전해질의 핵심 소재인 가소재와 가교재를 개발한 업체인데요. 최근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4.12% 오른 22,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른손이 있습니다. 바른손이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두나무의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현재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7.68% 강세 흐름 보여지고요. 3,995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쪽 확실히 리비안 테마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하락한 업종으로 해운주를 꼽았습니다. 이 외에 정치 테마와 관련된 교육주들의 상승세도 볼 수가 있는데요. 객장 상황 연결해서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여운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시장은 보합권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양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장에서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SM, 에이티넘 인베스트 등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장에서 기아, 현대비와 삼성 SDI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LNF, 내부 시스터즈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현재 모두 동반 순매도세에 좀 나서면서 오늘 오전장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좀 하락 전환하는 오후장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1,194원까지 오르고요. 장중의 변동성도 좀 큰 상황인데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어제 미 증시가 이제 상승 마감을 하면서 오늘 국내 시가 오전장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부채한도 협상 기한이 이제 12월로 좀 유예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최근에 시장 하락의 주요 이슈였던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이슈가 좀 완화가 되면서 오늘 오전장에 시장이 좀 반등세 성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중국 헝다그룹 관련한 이러한 이슈가 리스크가 요인이 좀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또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상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좀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좀 시장의 예상치를 좀 부합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늘 뭐 주가 움직임은 크지 않은 그냥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 오늘 철강이라든지 2차 전지 또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이제 시장보다는 개별 기업들 또 모멘텀에 따른 그런 재료에 따른 개별 업종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좀 우려감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가운데 당분간은 시장의 이러한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그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어제 정부에서 청정 수소 선도국으로 에너지 강국에 오르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 또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증시가 좀 불안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 리비안 테마만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여운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핫 이슈로 이어집니다. 네, 한 주 동안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들을 모아서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핫 이슈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 이번 주 핫 이슈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핫 키워드 먼저 첫 번째는 흔들리는 코스피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은 계속해서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겪었고 많이 힘들었었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지금 방송 시청하시면서 채팅창에 궁금한 내용 적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10월이 좀 힘든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번 주 4일 동안에 시총이 150조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반등에 성공했고 오늘도 장 초에는 상승하나 싶었는데 다시 하락 전환이 되면서 지금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번 주 국내 증시 흐름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이번 주 국내 증시 흐름은 기존에 있던 악재들이 실질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못하다가 일단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글로벌적인 이슈에 대해서 아마 기존에 제가 개수로 말씀드렸어요. 방송이 나올 때 그런 악재들이 좀 출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에는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역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사실 뭔가 악재가 발생하거나 좋은 일이 발생하면은 좋은 일이 발생하면 이제 올라가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상관없이 그냥 매수세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좀 비중이 커져 있는 덩치가 커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락이 발생한 부분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와닿으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이제 누적됐던 악재가 오히려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반대 방향에서 본다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사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이런 악재는 지금 미국 부채 한도라든지 중국 헝다 관련된 그런 그룹 파산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작은 이슈가 아니고 큼지막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좀 안 좋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 반대 매매가 좀 출해되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이제 낙폭이 조금은 과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컸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1등으로 상승률을 달성을 했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상승폭으로 봤을 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신용잔고 비율도 굉장히 높죠. 신용잔고율도 높고 금액 자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과연 이런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세대 교체도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증시 자체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자금이 좀 많이 몰려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정도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적으로 지금 악재가 많이 있는 상황 그리고 그거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들을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시장 점검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갑작스러운 증시 하락으로 또 반대 매매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반대 매매 정확히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정도 얼마만큼이 지금 나온 건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반대 매매 관련해서는 지난 6일까지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온 게 이번 달 들어서 이제 반대 매매가 880억 원 정도 나왔는데 80억 원, 880억 원 하면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좀 몇 조 단위로 사실 자금이 돌아가는 그런 게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 매매는 3일까지 이제 미수금을 해결 못하면 일정 부분 매수를 하면 어느 정도 좀 시종 매수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지 적정 이제 금액을 잔고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 못하면 증권사에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처분 당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해서 오히려 돈이 없어서 지금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신 분,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자금을 좀 쌓아놓은 것들이 있고 지금 20, 30대들이 사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왜냐면 거의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신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아오거나 사실 이런 식으로 조금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뭐 계좌에다 돈을 넣어놔 하면 당장 이제 돈을 끌어올 데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청산당하게 되니까 오히려 주가가 이런 부분들에서 더 영향을 받고 좀 밑으로 밀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어쨌든 거의 역대급 비투 매매라고 좀 반대 매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한가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죠. 네. 최근에 장중 신저가 달성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그 신저가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뜰 때는 사실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뭔가 매수로 자꾸 이렇게 덤비시면 안 됩니다. 덤빈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매수로만 자꾸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종목들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 사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고 어쨌든 매매가 지금 수익으로 직결되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다릴 때는 딱 기다리셔야 된다. 지금이 딱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반대 매매 그리고 지금 역대급 비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증시가 하락 쪽으로 꺾인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네. 최충성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추세는 꺾였습니다. 꺾였다고 보시는 계속적으로 건가요? 말씀드렸지만 꺾였고 꺾일 수밖에 없고요. 꺾여야 됩니다. 꺾여야 된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시장이 정화되는 제가 항상 정화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댐에 물이 고여 있어요. 쉽게. 댐에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겠죠. 썩겠죠. 네, 지금 딱 증시가 그렇습니다.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시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주식은 네. 사실 상승하락을 좀 반복을 하죠. 그리고 갭을 매물의 형식, 뭐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러니까 뭐 경제방송 보시는 분들 사실 그럴 거예요. 기술적으로 뭐 해서 추세가 꺾였고 뭐 추세선을 걷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힘의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호재거리가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상승을 하려면 호재가 있어야 돼요. 뭔가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추세를 돌리는 재료보다는 추세를 꺾는 재료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그런 시점이고 어쨌든 1차적으로 하락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여있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만 해왔고 적당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적당히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고 적당히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고 아마
그냥 코스피 지수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매매하시는 종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적당히 올라가면 적당히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상향 추세에서도 상승 하락 이렇게 반복되면서 움직이는데 거의 눌림이 없었어요. 상승만 거의 해왔던 시장입니다. 뭐 최근에 올해까지는 뭐 거의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거의 상승만 일자로 그냥 계속적으로 해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이 거의 발생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 구간 박스권 빼고는 계속적으로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 지금에서는 좀 한 번에 때려 맞는 네, 그런 좀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여기서는 조금 위험합니다. 이 밑에서 적당히 주식이 사실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서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 쌍바닥을 만든다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죠. 네네. 이렇게 지웠다가 뭐 이렇게 쌍바닥을 맞고 이렇게 올라왔다면 괜찮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상승만 해오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이 몰리거든요. 잘 될 때도 자금이 몰리지만 투자가 오히려 안 될 때도 계속 신용을 써서 때려받고 내가 계좌가 작년에 그런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작년에 그냥 돈을 넣으면 벌던 시절이 있었고 뭔가 제약바이오만 봐도 거의 1, 2주 동안 뭐 몇백 프로 가는 종목들 속출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에서는 눌리면 또 올라가겠지. 거기가 사실 적당한 눌림이 아닌 살짝 눌렸다가 그냥 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 상황과 좀 달랐는데 어쨌든 자금이 굉장히 좀 많이 몰려있는 지금 구간 굉장히 좀 높은 구간에서 눌림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정화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반대매 물량이 출회가 돼야 되고 작년에 시장이 상승할 때 한번 보신다면 작년에 3월 달에 여기 2020년도에 3월에 주가가 떨어질 때 계좌가 적당한 눌림을 말씀드린 겁니다. 뭔가 공포 심리가 시장에서 막 그렇게 되고 있고 시장이 정화된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있고 네. 이 자리는 아마 경험하셨겠지만 대부분의 계좌가 마이너스 50%에서 60% 정도까지 벌어졌던 그때는 진짜 시절이에요. 네, 심각했죠. 근데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계좌가 마이너스 30% 조금 많으신 분들 마이너스 40%까지 벌어져 있을 겁니다. 전체 계좌가. 이 말인즉슨 아직은 한 발 더 남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 자리에서 지금 만약에 지금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장에서 바로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이 차트를 제가 지금 여기 위치에 있는 이 차트의 그림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3월 달에 나왔던 이 자리 있죠. 여기 눌렸다가 살짝 돌아 올려치는 이 자리 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기간적으로 일주일이 될지 몇 주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미국 부채 한도 관련해서 뒤에서 살펴볼 거지만 뭐 12월까지 유예를 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유예한 게 대박인가?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 유럽 증시가 상승을 해?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채 한도를 증액을 시켰다면 이거는 조금 좋을 수 있습니다. 유예라는 건 갚아야 되는데 2달 동안 미국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몇 천억, 몇 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상식적으로. 네네. 그럼 디폴트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올 것이고 이건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외국인들은 분명히 이것을 노리고서는 지금 타이밍을 잡는 거거든요. 떨어뜨릴 타이밍을. 떨어뜨릴 때는 핑계를 잡아서 주가를 훼손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사실 좋은 게 없습니다. 미국 시장을 흔드는 것만큼 사실 중국 헝다 관련된 이슈는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닙니다. 미국을 흔든다면 모든 전 세계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좀 변수가 작용할 그런 좀 건덕지를 만들었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 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박스권을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여기서 추세를 전환시킨다라고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시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보시는 게 사실 뭐랄까요? 객관적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상승하려면 상승하는 이유가 굉장히 확실해야 되고 그만큼 추세를 돌릴 만한 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지금 유튜브에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 미국이 지금 그런 디폴트 우려 해소에 증시 상승이라는데 네. 우리나라는 왜 안 오르는 거죠?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일시적으로 유예가 됐기 때문에 잠깐의 반등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완전한 해소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뭐 그럴 수 있겠는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리고 제가 더 타격을 받는 이유도 궁금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미국에서 뭘 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이득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네. 객관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미국에서 디폴트 유예를 했는데 우리나라랑 사실 무슨 상관이죠?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영향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굉장히 조금 작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승률이 전 세계 1위였습니다. 맞아요. 이 우리나라가 말이 그때 즉슨 그랬죠. 주가가 떨어진다면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 우리나라 최근에 주가가 주식시장이 지수가 눌릴 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낙폭이 다른 나라가 뭐 0몇 프로 밀릴 때 우리나라는 뭐 2%씩 밀리고 네. 1% 밀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우리나라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또 지금은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로 보여주셨다시피 네. 올 상반기부터 중반기까지 계속 버티고 있는 박스권이었는데 네. 아직 더 하락이 남아있는 지금 추세가 꺾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아직은 하락이 한 방 더 남은 것 근데 같다라는 그게 사실 말씀이 좀 이해가 기회가 되긴 될 수 하거든요. 있어요. 네. 기회가 될 수도 네. 있다고요. 당연히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마지막 한 네. 방의 하락을 좀 기회로 봐야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당연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이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또 다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다음 주에 준비를 하던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에서 더 뒤에 이어질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 1위 자리를 아직도 지키고 있고 계속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오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잘 나와줬거든요. 지금 잠정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3분기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뭐 3분기 연결 이익, 영업이익이 이제 15조 8천억 정도 뭐 컨센서스입이 부합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제가 매출 관련해서 저번에 뭐 이제 많이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앵커님께도 좀 질문을 드렸었고 실적이 이번 연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기업이 있나라고 여쭤봤을 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이번 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로 이제 실적 관련해서 체크하시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실적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시기는 지났고 진짜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테이퍼링,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돈을 회수했을 때 그러니까 이번 연도 짧게는 이번 연도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왜냐하면 돈을 걷어들인 상태에서 그 자생 능력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 실적은 뭐 좋게 나왔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제 좋게 나왔는지 좀 봐야 되는데 분기 매출은 이제 70조 돌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기존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제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비메모리로 좀 넘어가야 된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시스템 반도체 근데 의미 있는 거는 있습니다. 일단 시스템 반도체와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서 최근에 좀 수익률이 개선됐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네. 그리고 신규 고객 확보 등에 대해서 뭐 수익성도 개선됐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다음에 뭔가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지금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점유율을 50% 이상 잡고 있는 TSMC를 잡아야 돼요. 과연 거기에 게임이 될 것인가? 사실 승부는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물론 삼성이 여기서 뭔가 잡고 하려면 설비 투자나 기존에 이제 쌓였던 유보금을 잘 활용을 해서 뭐 어떤 굉장히 좀 잘 개발하는 업체를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 설비 확충을 해서 여기를 따라잡는 경우인데 사실 점유율을 한번 절반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을 잡기가 굉장히 좀 쉽진 않거든요. 네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빠르면 그 다음 분기에 좀 실적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3분기는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스피 코스닥 상장 종목들이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조금 제외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움직이지 않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주식은 선행지표라는 거를 굉장히 좀 간과하고 계신 거고 작년에 상승이 나왔을 때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네, 지금은 주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비중 관리 철저히 하시고 코스피가 지금 그러니까 종목으로 지금은 그러니까 일부는 종목으로 접근하시지만 일부는 시장 상황을 체크하시고 지금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삼성전자 물론 뭐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1등이고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기업인 건 맞지만 지금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한번 지켜본다면 비중 관리는 철저하게 네.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비중 관리가 무조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장인데요.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 이제는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도 궁금해요. 비중 관리만 잘하면 되나요? 비중 관리는 기계적으로 하셔야 되고 반등이 나올 때라도 현금을 조금이라도 확보하시는 그런 전략, 그 막 뭐랄까요? 종목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면 비중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가진 종목이 뭐 세력들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세력이 이탈되지 않았다.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 이 재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모든 종목들은 재료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재료가 있거든요. 다 거래소든 거기서 통과를 시켜서 상장을 시켜주는 게 특정 기업들에 다 재료가 있기 때문에 상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어디서 날까? 세력들의 물량을 쥐고 있는가? 아니면 이탈됐는가? 여기만 체크를 하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들에 자신이 없다,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뭐 중간은 간다 이런 말처럼 일부는 챙기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매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수익을 확보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구간에서는 내가 일단 일정 부분이라도 챙기고 보면 후회는 안 하거든요. 네. 네, 꼬리 달고 뭐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하시고 대형주는 지금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제인가요? 그저께는 이제 3% 이상 좀 맞아요. 벌어지는 어제. 그런 모습을 네. 보였죠. 일단 코스닥은 충분히 어느 정도 나왔지만 코스피는 충분하게 지금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는 조심하셔야 되고 대형주를 제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코스피 뭐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코스피가 떨어진다. 곧 대형주의 하락을 야기하는 거고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만 떨어뜨려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바로 마이너스입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시고 비중 관리, 현금 확보 일부 하시고 관망 또 관망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른 시장이에요. 정말 빠릅니다. 아침에도 몇 번씩 바뀌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 손실률을 보고 마음이 급해서 또 따라잡고 하시면 오히려 없던 손실도 더 생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 단타도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재밌는 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포지션은 정말 짧게 잡으셔야 돼요. 네. 갔다가 한 3% 먹고 5% 먹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짧게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단타 하시는 분들도 내공이 조금 기간이 없으시다면 조금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분들도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익숙하지 않으신다면 최대한 그냥 가만히 관망하시면은 다시 시장은 돌아온다. 주가는 사실 정말 막 꼭대기에서 잡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주식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 잃어버릴 수가 없는 네, 구조라고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계좌 거의 50% 60% 다 벌어졌는데 돈 버셨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또 아닌 분들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공포감에 빠져서 손절만 안 하고 뇌동매매만 하지 않는다면 다 제자리 찾고 오히려 돈을 벌었습니다. 네. 기본 생리입니다. 이거는 몇십 년이 반복돼도 되는 거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충성 위원님이 정말 시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 것 같습니다. 듣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궁금증 더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충성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핫 이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경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증시의 불안정에는 또 물가 상승이 한 가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저희 허인 교수님 화상으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인데요. 일단 내용 좀 짚어주세요. 예, 9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이제 2.5%로 발표됐지요. 농축산물 상승률은 이제 전월에는 7.8%나 올랐었는데 9월달에는 이제 3.7%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산품 상승률이 이제 3.4%, 석유를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부분의 가격 상승률은 이제 1.9%로 좀 안정적인 분위기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상승세로 전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뭐 전기, 뭐 수도, 뭐 서비스 요금들의 상승률은 거의 0%로 나와서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2.5%라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관리 목표치 2%에 보다 이제 초과돼 있고요. 지난 4월 달부터 6개월 연속 관리 목표치보다 초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8월 달보다 2.6%를 기록했던 8월 달보다는 소폭 낮아지긴 했으나 아직까지 관리 목표대 상단을 이제 초과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계속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물가 상승이 높아질 때 연초부터 조금 살펴보면요.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 다음에 이제 대파 가격, 그 다음에 이제 과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작황 부진 때문에 생필품 식품류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이 올랐는데요. 지난달에 물가 상승률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축산물 상승률은 이제 3.7%로 이제 지지난달보다는 좀 빠르게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추나 무 뭐 이런 것들의 가격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유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3월 달부터 유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7월 달 이후 뭐 8월 달에는 조금 안정되는 것 아닌가라는 분위기를 보였는데 지금 이제 9월 달에도 유가 상승률이 잡히지 않고 있고요. WTI 기름 기준으로 하면 9월 달에 유가 상승률이 거의 이제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더해져가지고 이제 이 물가 상승이 이제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른 이제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닌데요.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큰 이제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유럽하고 뭐 이런 국가들이 전부 다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가 이외에도 또 지적되는 것이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인해서 화물선들이 이제 입항이 지연되고 이런 공급 차질 우려까지 이제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화물에도 좀 공급망에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전 세계 글로벌 공급 차질이 우려되면서 물가까지 함께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물가가 오르게 되면요. 또 지금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이제 방금 이제 설명을 조금 하셨습니다만 이제 경기 침체와 이제 물가 상승이 이제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이제 특이한 경우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오를 때 보시면은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오를 수가 있고요.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물건 양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사는 사람이 많아서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면 생산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 회복과 가격 상승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파는 사람들의 문제, 비용이 상승한다든지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공급량이 부족해져 갖고 가격이 오른다 그런다면 경기가 후퇴하면서 우리가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어가 이제 처음 도입됐던 것은 1, 2차 유가 파동 때죠. 1970년대에 있었던 1차 유가 파동과 1980년에 있었던 이제 유가 파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오펙 지금도 있는 이제 오펙이 석유 생산하는 오펙이 기름 가격을 한꺼번에 이제 3배까지 이제 배럴당 가격을 올리면서 공급하는 측에서 생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공급이 줄어들고 진짜 이제 경기 침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어떠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유가 회복이 된 원인을 이제 보시면요. 물론 지금 이제 그 증산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작년 이제 2021년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급락했던 유가가 올해 들어서 3월 달 들어서 미국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회복되면서 유가가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 회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작은 공급 차질은 우려는 있습니다만 지금 그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담합을 해서 유가를 올린다든가 공급량을 줄인다든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로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화물선 입항 지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물가가 상승한다 그런다면 해결책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방역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뭔가 조금 더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빠르게 이거를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이 우리가 큰 틀에서 보시면 유가가 상승한 것 이게 유가 파동 당시 때처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경기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면서 빠르게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긴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경기가 침체되면 유가도 하락할 것이고 물가도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이제 물가가 올라가서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다소 약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쨌든 지금 유가 가격의 상승이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이어지고 있고 수요가 회복이 되면 이런 우려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너지 대란이라고 하죠. 유가 가격도 오르고 천연가스도 오르고 계속해서 다른 에너지를 감당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해결책이 수요 회복에 있다고 정확히 보시는 건지 또 다른 부분 어떤 부분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해결책이 수요 회복이 아니고요. 유가가 상승한 원인이 이제 수요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 뭘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질문의 요지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유가 상승이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눌려왔던 수요가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유가가 빠르게 상승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혹은 길게 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유가의 움직임은 경기의 바로미터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경기가 회복이 되고 유가가 내려가면 경기가 침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유가 상승이 조금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난 3월 이후에
눈에 띄는 증산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가 만약에 이제 70불대, 뭐 80불대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오펙의 회원국이나 오펙 플러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가 그 생산 방법으로 기존의 생산국들 이외에도 셰일 오일이 생산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셰일 오일은 우리가 이제 배럴당 한 40불대에서 손익분기가 갈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경기가 침체돼서 유가가 내려왔을 때는 셰일 오일 업계에서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 생산해봐야 손익분기점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가 상승이 이루어져가지고 70불대, 80불대 유가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런다면 공급량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 셰일 오일 생산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이제 뭐 증산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우리가 그 가능성을 점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는 뭐 투자자 입장이나 뭐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바라는 시나리오는 아니겠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방역 통제 측면이 조금 더 강화된다. 뭐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수요 부진이 더 장기화되면서 그러니까 수요 회복이 좀 미뤄지면서 가격은 안정될 가능성도 존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증산을 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면서 유가 상승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물가 상승 그리고 또 정치적인 문제까지 얽히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 좋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 증시는 더욱더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유독 국내 증시가 힘든 이유 짧게 좀 언급 부탁드릴게요. 예, 국내 증시는 이제 외국인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고, 예, 주가를 주도하는 세력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 세계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달러와 금리 상승은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기회 비용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좀 꺼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금리 상승은 이제 원화 약세, 외환 시장에서의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가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이제 달러로 전환한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이제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뭐 자기네들의 기회 비용인 금리의 상승과 그리고 이제 국제금융적으로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의 강세, 그것으로 인해 해외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 감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를 약세로 전환시키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앤 이슈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허인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짠 내일 짠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잠시 후에 마감인부 60분의 승부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